짜자잔. 현우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응? 농담이에요. 아 웃겨. 또 상처받았구나. 어? 또 상처받았구나. 농담이에요, 농담. 자 봅시다. 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우리가 앞에서 썼단 말이죠. 무슨 뜻이었어요? 전자가 한 개. 그렇지. 바로 그래서 이 전자가 하나뿐인 상황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니기 보어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에너지 준위 수식으로다가 이런 것도 막 계산하고 했었는데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 오버 hcr z 제곱 뭐 이런 것도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보어가 했던 그 주제에 대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이 원자 중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그래서 그나마 연구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학체계인 양자역학 역시 가장 최초의 도전이 바로 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쟤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양자역학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아, 해밀턴. 난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디? 이태원이요. 아, 해밀턴 호텔.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해밀턴 호텔? 그냥 어디서 읽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태원이 정말 즐겁고 유쾌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극이 일어났죠. 그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태원에 가면 해밀턴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호텔 그 근처에서 벌어졌거든요. 내가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골목인데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정말 멋지고 재밌고 사랑스러운 곳이어서 얼마나 멋지면 그 골목을 그 골목을 모티브로 드라마가 만들어졌겠어요. 그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 뒤쪽에 그 예쁜 그 골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뭐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냈던 드라마. 이태원 클럽. 그게 이태원 클라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웹툰이죠.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가 뭐냐면 그 해밀턴 호텔 뒤쪽에 그 골목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정말 예쁜 골목이거든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기분 좋고 좋은 골목인데 이제 거기를 정말 슬픔의 장소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하여튼 또 이거 하면 나 거기 그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가족끼리 자주 놀러 가는 곳이라 그래서 보고 거기 갈 때마다 가슴이 찡 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데. But anyway, 자 하여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H로 쓰고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해밀턴이한 얘는 왜 해서 안 씹은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해밀턴이한 관습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오퍼레이터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하나 씌워줘요. 그래서 이제 삿갓 모양처럼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도 햇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만 관습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에 이게 모자를 씌워주는데 쟤만 빼서 그냥 씁니다. 관습인 것 같은데 관습의 이유가 있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그래서 요게 앞서 얘기했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은 무슨 에너지를 구하기 위함이죠? 이 앞쪽은 운동 에너지고요. 뒤쪽이 요거의 위치 에너지겠죠? 자, 이때 이 안에 이 부분 매우 반복적이고 사실은 꼴이 같죠. 꼴이 같아서 이때 얘를 편의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2번 미분한 걸 선형적으로 더해 놓은 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델 스퀘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에서 이 델 스퀘어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전자가 하나뿐인 모델에서 그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 보죠. 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이게 누구를 지금 간단하게 모델링하고 계세요? 핵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E 마이너스라고 쓴 건 전자고요. 자, 이것의 질량은 ME로 쓰도록 하지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군요. 우선 이때 여기서 위치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자, V라고 쓰고 마이너스 이건 나중에 쓰고 자, 상수 곱하기 R분의 Z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쿨롱 위치 에너지라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예쁘장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ZE 제곱에 R분의 1 됐죠?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빼놓은 이유는 이만큼이 몽창 몰아서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분의 1의 그냥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항상 변수가 뭐가 된다? 위치나 거리가 변수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2. 자,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지금은 투 보디 시스템이죠. 입자가 몇 개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입자가 두 개죠. 핵도 입자고 전자도 입자니까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좋네요. 자, 여기서 M2라고 쓴 건 누구의 질량이에요? 전자의 질량이죠.
그럼 여기 MN이라고 쓴 건 누구 질량이겠어요? 바로 핵의 질량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과 전자로 구성된 두 입자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의 파동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동 함수에서 N, 뉴클리어, 핵을 뜻하는 거예요. 핵에 의한 운동 에너지 부분과 전자에 의한 운동 에너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들 전체에 대한 위치 에너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델 스퀘어 표시는 뭐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너무 자글자글하고 많으니까 이렇게 델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의 운동 에너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계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 있죠?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요거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쏙 넣으면 돼요, 그냥. 쏙 넣어서 쟤를 계산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이 이제 순탄치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기 조금 편리한 과정으로 약간씩 변형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뭘 하느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 자, 1.3은 뭐냐? 원자에서 전자만의 움직임을 분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핵하고 전자는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워요? 전자가 뭐 아주 극도로 가볍죠. 그럼 극도로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핵에 비해서 전자가 훨씬 더 움직임이 재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핵이 정지에 있고 전자만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물리학과 수학을 배웠다면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겠죠? 네, 돌긴 도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웠잖아요. 네. 수학과 물리학을 배웠으면 근데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태양도 어떤 뭐 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들었고 지구도 돌고 있다고 들었고. 뭐냐면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원운동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회전시키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좀 무거운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이 가벼운 애 얘만 도는 게 아니죠. 누구도 돌아요? 얘가 돌면 여기에 있는 얘도 같이 돌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놈이 월등히 무거우면 무게중심은 점점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태양이 월등히 지구보다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 뭐 태양이 거기에 휘청휘청 쏠려가지고 뭐 이렇게 휘청휘청 움직일 거는 아니지만 아니 수학적으로 보면 둘 다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또 사실 태양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에서도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태양의 거대한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그게 아니라 둘 다 맞으면 둘 다 맞는 거고 둘 다 틀리면 둘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꼴랑 그걸로 뭐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한 300년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무슨 미친 짓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다. 그리고 뭐 천동설 믿으면 미친놈 이렇게 생각. 근데 교과서에서는 천동설로 돼 있잖아요. 지구과학 책에는 천동설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과학 책에 보면 천동설 틀리고 지동설 맞다고 돼 있으면서 교과 과정은 천동설로 가르치죠. 예, 지구과학 책이에요. 청구. 아, 청구가 천동설이잖아요. 아, 청구가 천동설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처음에 뭐 갈릴레오 얘기 나오면서 천동설 주장하면 미개하고 막 지동설 알면은 문명인인 것처럼 했다가 몇 장 넘기면은 막 천구 나오고 막 지구 가만히 있고 막 별이 움직인대 막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해석한 게 편하니까 넣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뿐이고 얘도 돌고 얘도 다 움직이는데 어떤 움직임을 편리하게 표현하는 철학이 있을 뿐인 거지 그 편리성을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걸로 사람 죽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막 천동설 믿으면은 미개인인 것처럼 했다가 막 교과서 뒤에 막 다 천동설로 가리키고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편리한 걸 가리키는 거지. 근데 왜 300년 전에는 꼴랑 그런 걸로 사람까지 죽였을까요? 그 천동설이 종교화가 돼가지고 그 미신으로 미신이요? 미신이 아니라 이단으로 지급돼가지고 천동설이 2단이에요? 아니 지동설을 믿으면 지동설은 2단이에요? 돼가지고 네. 그래.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 꼴랑 그 말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요. 천동설과 지동설에 뭐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요. 권력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동설을 주장하던 쪽이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이잖아요. 그럼 중세시대 때 모든 권력은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지동설로 표현하는 게 편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천동설이 편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양립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해버리면 그쪽과 관련된 쪽에 정치 권력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자연과학자들이 지동설을 철저하게 주장했던 건 천동설을 믿으면 미개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근무하던 그게 신부들이 그 과학부 신부들이 지동설을 이해 못했을까요? 로마 교황청에서 근무하던 그 신부님들이 멍청해가지고 갈릴레오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에 소속된 신부들은 그 시대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지동설을 이해를 못해? 근데 지동설에 힘을 실어주면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이 어느 쪽으로 민간으로 이렇게 이게 분배가 된다고요.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쏴줘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무슨 패러다임의 전환 그렇게 말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치 권력을 나눠 갖기 싫은 권력 투쟁이에요. 권력 투쟁.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가장 형벌이 무서운 범죄가 뭐예요? 내란이에요. 반란이에요. 반란. 여러분 여러 범죄가 있잖아요. 여러 범죄. 예를 들면 뭐 살인, 뭐 절도, 강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죄보다 형벌이 낮아요. 그 죄가 뭐예요? 반란이에요. 반란. 쿠데타예요. 쿠데타. 즉 그 중세시대 때 지동설을 주장한 자연과학자들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권력인 로마 교황청에선 죽여야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지 과학 교과서에 말랑하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로마 교황청에 소속된 신부들이 갈릴레오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해놓은 걸 사람이 왜 이해를 못해? 다 이해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철학이 있을 뿐인 거고 그 상황에 편리하게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에 특별히 권력을 줄 필요 없이. 그러면 이 얘기도 뭐냐? 사실은 원자핵 기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움직이는 데 따라 전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그 원자 하나만의 속성을 이해하고 싶을 때는 핵을 잠시 가만히 멈춰두고 주변의 전자만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얘를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해 보자는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걸 도입하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환산질량, 영어로는 reduced mass 라고 해서 이때 뮤라는 항을 씁니다. 의미는 뭐냐면 전자질량의 역수, 핵질량의 역수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죠. 아시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둘 중에 누가 질량이 월등히 커요? 핵의 질량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에 가까운 거냐면 전자 질량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움직임에서 핵을 고정했을 때 전자만의 움직임을 따로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변수 분리하고 좌표 변환하는 수학적, 물리학적 과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물리학 책에서 찾으시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핵하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따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핵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치고 전자만의 움직임에 의한 운동 에너지만 따로 표현을 해내는데 그래도 엄밀하게는 핵 역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핵이 진짜 고정돼 있고 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핵도 전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핵도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제한 전자만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수식을 이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질량에 전자 질량이 아닌 환산 질량으로 쓴 거지만 어쨌건 환산 질량이나 전자 질량은 거의 비슷해서 이 자리에다가 전자 질량을 놓고 뭐 계산한다 이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볼 파동 방정식은 이 수식이 되겠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물리화학 책이나 물리학 책 뒤쪽 부록에 보시면 여기에서 환산 질량 적용해가지고 전자만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그런 그 뭐냐면 상대 운동을 고려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보니까 이렇게 막 좌표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하더라고요. 뭐 내가 물리 전공이 아니라 다 기억은 못하는데 여하튼 궁금하시면 물리학 책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제 1.4. 으아, 이게 중요하다. 자, 이게 준다. 자, 이 좌표 변환.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얘는 별 하나짜리로 중요합니다. 자, 요거 우리가 평소에 쓰는 x, y, z를 직교 좌표계라고 하죠. 직교 좌표계 영어로 칼티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칼티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이 직교 좌표계는
직관적 이해는 쉽죠. 그래서 얘를 칼티지안 코올디네이트. 자,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몇 칸, 뭐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 하면은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표를 하나를 설정하는 방식은 쉽지만 이 녀석은 이게 계산을 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자, 여기서의 계산은 사칙 연산 이런 건 아니겠죠? 주로 어떤 계산? 우엉? 우엉 어디 가려고 그래요? 우엉 어디 살짝 갔다 왔죠? 아, 진짜 우엉. 사진 안 하고 어. 가였어요. 아, 진짜. 또 어디 또 사이버 세상 가려고? 사이버 세상 못 가고요. 아, 진짜로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이킥 세상. 사이버 세상은 사이킥 세상. 사이킥 세상은 이제 정신의 세상입니다. 사이킥이 이제 정신을 뜻하는 그리스어거든요. 사이킥. 좋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트.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그 사이트. 네, 사이킥이라고 하는 건데 음악 중에 이제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이키라는 말이 정신을 뜻해요. 델릭은 보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음악 중에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데 정신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키델릭 그럼 정신을 어떻게 봐요?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정신을 볼 수 있어요? 말을 해요. 대화를 다. 이 정신은 내 정신을 뜻해요. 내 정신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이키델릭. 그래서 사이키 이게 델릭인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철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정신, 그러니까 보다 이거거든요. 이게 음악 장르 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마약이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서 하는 음악이 바로 사이키델릭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키델릭 음악은 그래서 언제 나왔겠어요? 마약이 합법이던 시절에 나왔겠죠. 1960년대요.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마약이 합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1976년까지가 마약이 합법이었어요. 그걸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1976년에 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976년 전에는 마약이 합법이었고요. 1976년 이후부터 대마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마약이 불법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키델릭 음악은 60년대와 70년대에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던 음악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마약이 합법이던 때도 있었다. 그때 음악가들이 마약을 하고 뿅한 상태에서 하던 음악. 그게 바로 사이키델릭 음악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도 사이키델릭 음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뭡니까? 대표적인 노래. 우리나라 음악 중에 대표적인 사이키델릭 음악. 그리고 사실 이 사이키델릭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앨범이 전 세계적인 앨범 중에 가장 유명한 앨범이 바로 비틀즈의 모든 앨범이 그런 게 아니고요. 비틀즈 음반 중에 최고. 그리고 이 음반은 인류 대중음악 장르 중에서 원탑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서전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라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있잖아요. 뭐 아리아나 그란데 BTS 테일러 스위프트 스피트 뭐도 있고 또 힙합 쪽에서도 이렇게 막 수염 막 많이 나는 뭐 있잖아요. 이게 막
카니에 웨스트 뭐그 카니에 웨스트 뭐 이런 애도 있고 한데 걔네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이 음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반 중에 하나인데 이 음반이 비틀스의 거의 정신과 혼이 다 들어가 있는 음반입니다. 여기 이제 사이키델릭 음악이 정수가 들어있는데 이 서전 페퍼 롤리 하트 클럽 밴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노래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요. 바로 그 유명한 노래가 바로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아름다운 강산. 왜 아름답겠어요? 이때 시대가 몇 년대냐면 이때 시대가 1960, 70년대 그 유명한 박통 때입니다. 박통 때입니다. 박통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혹은 뭐 정치 형실 아름다웠을까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예, 존나 이 뽕을 쳐먹고 하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잘못 해석하는데 원래 그렇게 부르는 음악이 아니에요. 이게 막 되게 경건하고 우렁차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강산 뭐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원래 이런 음악이에요. 이게 이 음악 작곡한 사람이 네,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신중현이라는 분입니다. 신중현. 그러니까 이선희 같이 그래서 이선희 같이 우렁차고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맑은 보이스의 가수가 불러서는 맛이 안 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선희 같은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선우정아 이런 가수가 이거 불렀을 때 맛이 사는 노래입니다. 약간 몽환적이고 있잖아요. 몽환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불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신중현 씨가 그래서 그의 잡지에 대마초를 많이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대한 에세이도 썼습니다. 신중현 씨가. 왜냐하면 그때는 마약이 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마약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너무 많이 하진 마세요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많이 아파서 깰 때 힘드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에세이가. 상상이 안 가죠? 그게 1960, 70년대 잡지에 실렸던 기고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마약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약하면 막 인간 말종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물론 그렇게 되긴 되지.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인식이 어쨌건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죠. 아, 뭐 그렇다고 내가 마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약을 해서 이게 중독 단계로 넘어가면 진짜 인생 쫑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어떤 비극은 끔찍할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비극을 남들이 이렇게 막 마녀 사냥하듯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뭐 도박이나 술, 담배로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약, 담배, 술 이런 건 별말 안 하면서 아예 그 도박, 마약, 아니 도박, 술, 담배, 술, 담배는 얘기를 안 하면서 꼭 마약에 대해서만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해가잖아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거죠. 술 이빠이 처먹어도 마약 먹은 것처럼 돼요. 담배 이빠이 펴도요 마약 먹은 것처럼 돼요. 예, 뭐 맞습니다. 술, 담배도 마약이니까요. 근데 꼭 예, 마약을 할 때만 매우 이상한 잣대로 보죠. 뭐 그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방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경제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로비를 너무 담배 사, 술에 사.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 마약을 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게 도덕적인 잣대가 아닌 겁니다.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유 때문인 건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긴 하죠. Anyway, 그래서 방금 우영이가 어딜 갔다 왔다? 사이키델릭하게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자, 근데 저기 건이는 이 음반 어떻게 알아요? 좋네요. 저 건이가 음악 좋아하나요? 뮤직보이. 멋져요? 그래서 이 음반도 들어봤어요?
오, 근데 나도 이게 아주 좋아하는 앨범 집에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 이게 이 앨범 자켓이 프린트된 쿠션도 있어요. 쿠션. 집에 가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되게 아주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네. 좋았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직교좌표기를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걔를 표현하는 건 편한데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게 아주 불편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의 계산은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습니까?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을 풀고 적분하고 무슨 말 되겠죠?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 직교좌표기로는 안 되겠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로 바꾸느냐? 두 번째,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극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자, 극좌표계는 영어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극좌표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아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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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Z.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짜자자잔. 우리 완전히 제일 차이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또 같은 교실에 2사가 있고 2, 3도 있어요. 한 학번 밑에 있고 두 학번 밑에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 어떤 상황을 뜻하는 거냐면 X, Y, Z에서 어떤 한 점입니다. 그 한 점 P에 좌표가 X, Y, Z를 합시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Z축 정사형 좌표는 당연히 Z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한 그 위치는 P 다시라 하고 X, Y,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점에 대한 X축 정사형은 여기가 수직이라 할 때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Y축 정사형은 당연히 여기가 Y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자, 이때 극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1. 자, 극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좌표 구성. 첫 번째 1.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 자, 어디를 뜻하냐면 바로 이 원점에서 해당 점까지의 이앞 아니 왜 이렇게 삐뚤음해?
오케이. 짜잔. 여기를 뜻합니다. 여기를 원점이라 했을 때. 그래서 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거리 r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한 저 r의 정의역은 어떻게 정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 r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겠죠? 그럼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어느 축으로부터의 위도요?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타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를 뜻하냐면 요 각도를 뜻합니다. 요걸 시타로 둡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위도는 그 정의역을 어떻게 또 설정해야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파이. 그 다음 세 번째는 x축으로부터의 경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파이로 써줍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x축으로부터의 경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요 각도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저 각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저 각도는 정의역이 몇 도부터 몇 도겠어요? 2파이까지겠죠. 그래서 왜 지구에서도 이 경도 따질 때 뭐 영국 그린시 천문대로부터 해가지고 뭐 1도, 2도, 3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교좌표계, 그러니까 극좌표계에서는 x축을 중심으로 경도를 정해주는 거죠. 이 위도는 사실 지구과학하고 좀 다르죠. 지구과학에서 위도는 어디가 0도예요? 적도가 0도인데 수학에서는 위도가 어디가 0도냐면 북극이 0도예요. 알겠죠? 북극이 0도고 그 다음에 적도가 90도고 남극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 여러분 위도의 정의역, 경도의 정의역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 가지고 적분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적분할 때 적분 그 구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때 저걸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수리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직교좌표계하고요. 자, 직교좌표계랑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냐면 우선 Z축 좌표는요. R 코사인 시타로 쓸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 X축 좌표는 R 사인 시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 다음 Y좌표는 R 사인 시타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교좌표계 XYZ하고 극좌표계 R 시타 파이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줄게요. 네, 준다.
그 다음 이제 또 알아볼 게 이겁니다. 3. 바로 델 스퀘어입니다. 자, 델 스퀘어 표현이 뭐였죠? 델 스퀘어 표현이 원래 왜냐면 그리고 이 델 스퀘어가 이게 왜 필요해요? 그 뭐냐면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x, y, z가 r, 시타, 파이랑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수를 바꾸는 치환적분 막 할 수 있잖아. 아니, 그 뭐야? 그 미분할 때 이렇게 변수 바꾸어서 미분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체인룰인가? 뭐 할 때 그래. 그거 하면은 진짜 요거 놓고 한번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게 쓰기도 두렵다.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r분의 1에 자, 내가 보고 쓰는 걸로 봐서 보시다시피 이거 외울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고 얘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따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저거 이상한 시옷 저거를 네. 따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따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 2차원 원동하는 움직임에 대한 양자역학적 분석할 때 저 부분만 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뭐냐면 그 옥스토비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의미는 거리 부분하고 각도 부분을 따로 분리해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자 계산할 수 있느냐? 예, 중고등학생 미분 실력으로도 충분히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2시간 만에 성공했어요. 2시간 만에. 진짜로 여기서부터 여기 x, y, z가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체인룰 써가지고 막 바꾸는데 할수록 계속 실수나요. 계속 어디선가 틀려요. 자꾸. 왜냐면 이게 여러 개 엮여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미분하고 가만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뭐 하나 빼먹는 거야. 뭐 하나 빼먹으면 또 다시 해야 돼. 그래갖고 막 하면 진짜 나와. 그래서 그 대학 때 한 번 해보고 2번 다시 안 해봤거든요. 여기 아까 누구 계산 패티시 있었잖아. 우리 한번 해봐요. 된다니까. 여기 된다. 나 이거 내 대학 다닐 때 성공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도 나 고등학생 때 배웠던 미분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되는구나 확인했는데 당연히 시험엔 안 나와요. 그죠? 이런 걸 누가 시험에 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하튼 좌표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 나간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자, 그 다음 1, 2, 3, 그 다음 4. 자, 네 번째는 바로 최적소 표현입니다. 선생님 저 네. 아까 저 시옷 제곱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비어 있었는데 에타 아니 저게 제가 그 대문자 람다는 맞거든요. 대문자 램다는 맞는데 이거를 통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 수학자인가? 그래서 르장드리안이었던가라고 내 기억하고 르장드리안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어 알파벳 람다가 맞는데 요거를 르장드리안이라고 할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르장드리안 맞아요? 그 프랑스 수학자 이름. 그래서 이거를 그 양반이 처음 증명했을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름이 붙었을 거야 이게. 네, 람다는 맞는데 저 수식만 저거를 르장드리안이라고 할 거야.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패티시 있는 사람은 한번 해봐야겠죠. 뭐 안 해봐도 되고요. 자, 그다음 최적소 표현. 자, 최적소가 뭐였어요? 아까 그거 뭐냐 정적분 말고 중적분 알겠죠? 우여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썼었냐면 이제 3차원 중적분 기호였는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d 타우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얘를 직교좌표기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느냐? dx, dy, dz였죠. 그런데 얘를 극좌표기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r 제곱 색깔을 또 구분해서 써야지. r 제곱 사인 시타 d r d 시타 d 파이 저렇게 표현됩니다.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좌표기가 바뀌면 저런 식의 계산 부호가 바뀌는데 아까 내가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이건 내가 그냥 썼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요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최적소를 표현할 때 중적분을 하는데 XYZ로 적분을 하면 이런 표현으로 바뀌고 극좌표기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기호를 이런 적분기호로 바꿔야 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뒤에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은 걸 생각할 때 쟤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증명 과정도 있겠죠. 증명 과정 어디 있느냐?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 실력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어디 있느냐? 교재 페이지 106페이지에 거기 그림 4가 있을 거예요. 교재 106페이지를 보세요. 교재 106페이지. 그림 4 보이세요? 이게 뭐 어떻게 증명된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호의 길이 표현할 때 요거 시타라고 하고 요거 r이라고 하면 요 호 길이 어떻게 돼요? r 시타로 호 길이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dx, dy, dz가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이잖아. 그거를 극소 구간 변화하면 그 길이가 호의 길이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호의 길이를 이 레디언법으로 적용해서 집어넣으면 세개를 우르르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림이 해설이야. 알겠어요? 그림 잘 보면 세 축방향 길이를 다 레디안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보면은 곱해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알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고등학생 정도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증명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수학 시험이 아니니까 이거 증명해라는 안 나오고요. 이게 이렇다는 걸 외워서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최적소가 극좌표기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비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냐면 기초적인 내용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타믹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한 달 뒤죠? 한 달 있다가 그러네요. 좋아요. 한 달. 그러면 심심할 테니까 내가 또 공부할 수 있는 보충 강의를 또 제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재윤이 이렇게 슬퍼 보여요. 저 한 달 동안 보내기 좀 슬퍼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나를 볼 수 있는 강의를 또 몇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가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달에 만나요. 아.